네, 안녕하세요. 튜토러스 랩스의 임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앞서서 좋은 기조 연설들 잘 들었고요. 그거를 이어서 지금 이제 LLM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언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술들 중에서 이제 뭐 챗GPT들 다들 써보셨을 거니까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한 2, 30년 전과 비교하면 이 언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크게 관심을 받을 세상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이 LLM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근본적인 판을 흔드는 예,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뭔가 판을 흔드는 어떠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LLM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분야의 LLM 쪽은 보통 논문을 공개할 때 오픈 소스를 해가지고 GitHub 주소를 같이 공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성능에 대한 이슈, 내가 논문으로 그냥 코드만 공개하고 나면 똑같은 성능이 안 나온다라는 뒤에 이제 리포트들이 있어서 이 오픈 소스를 공개해서 내가 했던 그 실험 결과랑 성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움직임도 같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논문에서 나오는 그 연구 흐름들이 오픈 소스의 흐름과도 맥을 좀 일치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LLM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LLM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데이터, 컴퓨팅, 뭐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관점에서 최근 오픈 소스의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이제 LLM이 좀 어떻게 보면 나아가야 될 방향 혹은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LLM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그 기술이 등장하지 않았던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무언가는 달라져야 돼요. 딥러닝이 등장을 하면서 처음에 이 기존의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던 시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이 어떠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때 피처라고 부르는 걸 찾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숫자를 0, 1, 2, 3을 분류한다라고 하면 얘 각도가 얼마냐, 선이냐 아니냐 하는 걸 사람이 다 매뉴얼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게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그 과정이 사라졌어요. 딥러닝 소프트웨어가 피처를 자동으로 찾고 그것에 기반해서 숫자를 인식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성능이 점프를 하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럼 언어 모델 이전과 이후가 무엇이 다르냐를 보면 언어 모델 등장 이전에는 모델링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어요. CNN을 쓰고 RNN을 쓰고 이걸 양방향으로 엮고 모델 구조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다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모델에 대한 연구가 사라지고 다 거의 트랜스포머를 쓰면 되는, 언어 모델을 쓰면 되는 식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딥러닝과 언어 모델보다 더 큰 파급력을 보이는 게 LLM인데 LLM 이전과 이후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거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LLM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랭귀지 모델이에요. 랭귀지 모델의 크기를 키운 건데, 이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쓰는 언어 있잖아요. 문장에 확률을 매겨주는 걸 지칭하는 게 언어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었다. 우리나라에 있을 법한 문장이죠. 근데 반대로 독사과가 백설공주를 먹었다 라고 하면 저런 문장이 나타날 확률은 확 떨어진다, 확률이 잘 없다 해서 저와 같이 이제 실제 그럴듯한 다 문장에다가 높은 확률을 매겨주는 게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그냥 심플하지만 굉장히 막강한 게 그거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를 영어로 번역하면 I go to school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고, 번역문이 잘못된 나는 학교에 간다를 번역하면 뭐 I eat lunch입니다
라는 뭐 잘못된 문장이 있으면 그 확률을 통해서 제대로 번역된 문장을 알 수 있다라는 거. 뭐 3 더하기 7은 10입니다 와 문장과 3 더하기 7은 9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올바르게 계산한 문장이 확률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 연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저 랭귀지 모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보통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면은 컴퓨터가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은 최근에는 거의 다 단어 맞추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예문이 버트라고 부르는 언어 모델이 나올 때 썼던 예문인데 어떠한 남자가 어디에 가서 우유를 샀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건 스토어일 거다. 뒤에 있는 거는 단위를 나타내는 갤런일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맞추게 시킵니다. 이거를 여러 번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장의 확률을 매길 수 있는 랭귀지 모델이 되는 거고요. 버트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단어를 맞추고 여러분이 아는 챗GPT와 같은 GPT 모델은 다음 단어 더 맨이 나오면 그 다음에 웬트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투가 나온다. 와 같은 식으로 다음 단어를 맞추는 게 워드 프리딕션 쪽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태스크를 보시면 아마 직관적으로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어떠한 문장들을 그냥 암기하는 형태라고 봐주셔도 돼요. 중간 단어를 가지고 어떤 암기를 하든가 다음 단어 맞추기를 가지고 암기를 하는데 암기하는 양이 이제 수십 기가바이트에서 수백 기가바이트로 늘어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 언어 모델에다가 했던 생각은 얘가 학습할 때 암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암기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를 물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어 모델을 무언가 난리지 베이스와 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리고 단테가 어디에서 태어났냐, 단테 워즈 본인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게 플로렌스라는 거를 맞추는지 아닌지 하는 작업을 여기에다가 태스크를 하게 되고요. 실제 그거를 언어 모델의 크기별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언어 모델은 제일 끝에 본 거 보시면 29%, 35%지만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61% 정도까지 실제 사람들이 어떤 일반 상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 이러한 지식들을 얘가 잘 학습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여기에다 물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언어 모델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용량의 지식을 학습을 하고 내가 외웠던 거를 그냥 꺼내서 알려주는 형태가 언어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장된 지식을 적절하게 꺼내온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테가 어디서 태어났어? 라고 하면은 랭귀지 모델이 수백 기가바이트의 텍스트를 다 외웠고 그 외웠던 지식 안에서 플로라스다 라고 하는 거를 딱 찾아서 단테의 고향은 플로레스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생성되는 게 이게 이제 언어 모델이 동작하는 원리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가서도 잘 워킹을 합니다. 우선 보시면 처음에 GPT-3가 나왔을 때 크게 이슈가 됐던 예제 중에 하나예요. 왜 인간이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글을 쓰시오 라고 GPT-3한테 딱 시켰더니 GPT-3는 이제 수백 기가바이트의 텍스트를 외웠죠. 그리고 나서 글을 쓰는데 예시로 러다이트 운동을 가져옵니다. AI도 뭔가 혁명을 하고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사람들이 저항했던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이런 러다이트 운동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이제 강화시켜서 설명시키기 위해서 마하마트 간디가 쓴 문구 목표를 위해 끝없이 갈망하는 믿음에 의해 쏘아 올려진 소수의 확고한 이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는 형태로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특정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주변의 맥락이 일치하는 적절히 가져와야 되는 그 사실과 사건과 예문들을 제대로 꺼내왔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앞선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거, 그 실제 저장돼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꺼내온다라는 의미가 추론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지식을 잘 찾아온다. 그래서 LLM 이전의 시대와 비교를 하면 LLM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은 추론이다. 추론이 가능해졌다라는 형태로 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추론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학 쪽에서 전공하시는 분들 보면 2학년이나 3학년 때 반드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들으면서 정렬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걸 어떻게 컴퓨터가 계산하게 할 것인가, 숫자들을 정렬시킬 것인가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뭐 14, 3, 5, 6,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 3, 4, 5, 6, 10 이런 것들로 이제 숫자를 바꿔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려면 기존의 컴퓨터는 항상 소트 알고리즘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버블 소트 두 개의 숫자를 그냥 랜덤하게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비교하면서 값이 순서가 맞을 때까지 바꿔주거나, 좀 더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 효율성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퀵소트라고 하는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들이 바뀌면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빅 O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제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실제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LLM 이전에는 물론 딥러닝을 통해서 정렬을 학습해서 정렬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렬을 학습하지 않고 정렬 문제를 풀어낸 거는 LLM이 처음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챗GPT에다가 쓰시면 돼요. 14, 3, 5, 6, 마이너스 1 순서대로 정렬해라. 그러면 LLM이 추론을 해서,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버블소트나 퀵소트와 같은 알고리즘을 거치지 않고 그냥 숫자를 보고 추론해서 바로 순서를 매기거든요. 그것과 같이 그냥 순서 마이너스 1, 3, 4, 5, 6, 10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럼 16, 5, 4,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에서 보면 소팅하는 것들, 기존에는 그게 항상 정렬 알고리즘을 거쳐야 됐다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정렬 알고리즘을 거치지 않고도 추론을 해서 이런 것들을 순위를 매길 수 있다라는 거가 여기에서 좀 바뀌게 된, 어떻게 보면 판이 바뀌게 된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과연 LLM으로 이런 정렬 알고리즘을 푸는 게 효율적이냐? 컴퓨팅도 더 비싸고 숫자가 100만 개로 들어가면 얘가 틀리고 할 텐데 하는, 그러면 이게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게 정렬 말고 어떤 효용성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직관적으로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들이 풀지 못하던 문제를 LLM의 추론을 통해서 풀 수가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사람처럼 뭔가 자연스럽게 채팅하는 챗봇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작업이죠. 이런 것들을 챗 GPT에다가 챗봇 프롬프트를 주면은 랭귀지 모델이 이 프롬프트를 이해해서 추론을 해가지고 실제 챗봇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제는 앤드류 용 교수님께서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코스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가장 마지막 섹션에 나왔던 예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제를 보고 굉장히 싶었어가지고 이 예제를 여기에다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롬프트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오더봇이다. 피자 주문을 받을 거다. 처음에 커스터머한테 이제 뭐 어떠한 메뉴를 받아라. 그 다음에는 픽업인지 딜리버리인지 물어봐라. 마지막에 전체 오더를 콜렉트하고 서머라이즈 해라. 어떠한 형태로 답변해라 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메뉴 목록은 페페로니 피자는 얼마, 치즈 피자는 얼마, 뭐 토핑은 무엇, 뭐 이런 식으로 드링크는 무엇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프롬프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리스폰스를 굉장히 짧게 컨버세이셔널 프렌들리하게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지정을 해줘서 이거를 챗 GPT한테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대로 동작을 한다는 거는 이 프롬프트에서 지시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 추론이 돼야 돼요. 사용자가 어떤 답을 했을 때 내가 추론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제 답변하는 수준은 뭐 이제 어시스턴트가 피자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뭐 피자를 주문하고 싶어요. 그럼 뭘 주문할래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페페로니 피자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 미디엄 에그플랜트를 달라라고 하면 그 다음에 토핑을 물어보고요. 마지막에 사이즈, 스몰 오어 라지 오더, 그 다음에 뭐 드링크 할 거 있냐 하는 식으로 앞에서 프롬프트에서 줬던 흐름대로 이렇게 실제 오더 챗봇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프롬프트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추론해서 사용자가 하는 답변들에 대해서 추론해서 답변을 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제이슨 서머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가 했던 답변을 피자는 무엇이고 사이즈는 뭐고 가격 얼마, 토핑, 사이즈, 프라이스에서 토탈 프라이스 얼마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런 오더봇을 만들고 제이슨으로 만들 때 프로그램을 짜야 됐어요. 지금은 LLM에다가 앞에 프롬프트를 잘 주면은 LLM이 어떻게 보면 컴퓨팅 그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추론 인프라가 돼서 사용자가 준 프롬프트에 맞춰서 새롭게 동작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시기가 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존의 LLM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초등학교 수학, 오픈 AI에서 만든 GSM8K라는 이제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어려운 이제 매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프로블럼과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좀 대학교 때 배우는 것과 같은 무한에 대한 개념, 로그나 미분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LLM이 얼마나 잘 푸는가를 학습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 쪽에 가서는 두 가지 데이터, 이 오른쪽도 오픈 AI에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위에 프로그램 코드 예제를 하나를 주고요. 즉 프로그램 코드 제목과 실제 예문들을 줬을 때 아래 프로그램 코드를 잘 생성해내는지 실제 사람처럼 휴먼 이벨이라고 해요. 요거 휴먼 이벨 평가셋과 같은 것들을 푸는 형태로 이 추론 능력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LLM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LLM 3요소와 오픈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용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오픈 AI에서 만들었던 GPT-3와 같은 거 혹은 공개된 라마와 같은 모델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입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되는지 몰랐었는데 방향 맞추기가 어렵네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수십 기가바이트의 텍스트를 다 외웠던 모델이고요. 예를 들면 GPT-3나 라마와 같은 모델,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 모델은 옆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스트럭션이 있고 인풋이 있을 때 어떠한 아웃풋을 내야 된다. 인스트럭션과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생성하게 학습하는 모델이 인스트럭션 툰드 모델, 그리고 얘가 챗GPT와 같은 모델이라고 해서 모델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뭔가 이제 염두에 두시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 LLM에 대한 시작은 처음에 오픈 AI에서 공개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페이퍼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GPT-3 이전에 나왔던 페이퍼고요. 이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오픈 AI가 GPT-3를 개발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찾았던 하나의 법칙은 이제 들어가는 컴퓨팅의 양, 데이터셋의 크기, 그리고 언어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크기,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비율을 잘 맞춰서 확장을 하게 되면 언어 모델이 암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언어 모델이 암기하는 정확도가 끝없이 좋아진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한 90%, 95%에서 이제 성능이 세츄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98, 99, 99.9999 하면서 계속 끝없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게 이 페이퍼에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테스트 로스는 정확도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늘릴수록 로스가 계속 감소한다라는 거는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파라미터와 컴퓨팅과 데이터셋 세 가지를 각각 이제 최근에 이제 모델 공개되는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오픈 모델이냐, 오픈 소스냐, 오픈 데이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오픈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인스트럭션 툰드 모델 두 가지의 흐름이 있고요. 이 오픈 모델 쪽에서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지금 춘추전국 시대다. 엄청나게 많은 모델이 다들 이제 경쟁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 모델 쪽에서 가장 큰 영향, 파급력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미쳤던 모델은 라마라고 부르는 모델, 메타에서 만든 모델이고 처음에 라마 1이 올해 초에 나왔고 얼마 전에 라마 2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 기존에는 이제 뭐 오픈 AI나 구글, MS 뭐 이 정도 규모 아니고서는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개발 못할 거다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자익에서 이런 MPT라고 부르는 모델을 공개를 했었고요. 앞서 레브럽 대표님도 이 회사가 이제 굉장히 큰 가치로 인수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팔콘이라고 부르는 모델인데 얘를 소개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180 빌리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GPT-3가 175빌리언인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정말 빅테크 아니고선 아무도 못한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오픈 소스 모델로 180빌리언까지 공개될 정도로 오픈 소스 공개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모델 중에 하나는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건 7빌리언을 만든 모델이고요. 얘네가 창업한 지 6개월 정도 되는 스타트업인데 이거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았었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했던 홍보 그 주요 포인트는 라마2보다 좋다. 라마2보다 더 뛰어난 7빌리언 모델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 허깅 페이스에 가보면 이 미스트랄 7빌리언 기반으로 더 후속해서 연구했던 모델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툰드 모델은 가장 처음에 스타트를 알렸던 거는 오픈 AI에서 인스트럭션 튜닝하는 것들을 챗GPT 이전에 공개를 했었고요.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 이제 라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알파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방법이 굉장히 쉬웠어요. 쉬워서 사람들이 여기에다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됐는데 하나는 이제 그 챗GPT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가상으로 그냥 한 5만 개 정도 600달러를 써서 만들어내고 그걸 라마 7빌리언에다가 똑같이 외우라고 시켰더니 알파카라고 부르는 모델이 나왔는데 이제 챗GPT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된다. 알파카가 뭐야? 라마랑 뭐가 달라? 하면 알파카는 어떤 동물이고 라마는 어떤 동물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어드미터는 뭐 이메일 컨그레츄레이션 써줘 하면 뭐 컨그레츄레이션 유어 어드미션 투 스탠포드 하면서 이메일을 써준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인스트럭션 툰드 모델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허깅 페이스에 있는 오픈 LLM 리더보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 스크롤 바를 보시면 아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스트럭션 툰드 모델들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는 뒤쪽에 데이터 부분에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로 거의 다 천하통일이 됐다라고 하지만 가장 여기에서 키워드는 효율성이에요. 비용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성능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거를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쪽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라마랑 라마2에서 나왔던 모델 부분을 보면은 이제는 모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옛날에는 뭐 몇십 페이지였다면 이제는 한 단락 정도로 짧게 나오고요. 학습의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트랜스포머의 노멀라이제이션 뒤에 하는 걸 앞으로 당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위글로 액티베이션을 한다라는 거, 임베딩을 뭐 로터리 임베딩을 쓴다라는 것들, 이런 정도가 여기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요 개발에 대한 내용들 중에 효율성과 관련된 좀 주의할 점들을 유의할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터리 임베딩을 썼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인데 기존에 이제 챗 GPT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2,000자까지 처리 가능하다, 4,000자까지 처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4,000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했지만 여러 개의 문서, 긴 문서를 넣고 얘한테 처리를 시키기에는 4,000자도 부족합니다. 특히 검색 결과가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런 로터리 임베딩을 쓰고 이거를 이제 그 로터리 임베딩이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이거든요. 각도 조절하는 거를 이제 뒤에서 잘 추가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이제 약 1,000만, 10만, 100만 스텝 정도에서 약 10만 여기 10만 토큰까지 이거를 다 처리할 수 있게 학습한 것보다 더 길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이 처리 길이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쪽에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쿼리 어텐션 쪽입니다. 보통 QKV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죠? 쿼리 키 밸류라고 해서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가장 코어되는 셀프 어텐션에 들어가는 영역인데요. 여기에서 키와 밸류가 실제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컴퓨테이션에 부담을 주는 쪽입니다. 그런 키와 밸류를 하나 또는 8개 정도로 대표값만 가지고 있고 그거를 그 대표값에 기반해서 다른 각각의 쿼리들과 연산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훨씬 좋아진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고 실제 이런 것들은 라마2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스트럭션 튜닝하는 방법이 오픈 AI에서 개발한 거는 RLHF 휴먼 프리퍼런스에 기반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하는 어프로치를 가지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스트럭션 튜닝에서 약간 바이블처럼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휴먼 프리퍼런스를 다이렉트로 그냥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오면서 오픈 AI에서 했던 방법들보다 또 한 번 더 이제
좀 더 기술이 발전하는 형태로 봐주시면 되고요. 오픈AI에서 했던 두 번째 스텝과 세 번째 스텝을 아예 수식 레벨에서 합쳐가지고 이와 같은 수식으로 풀게 되면 더 다이렉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고, 또 효율성 관점에서 가장 큰 파급력이 있었던 거는 로라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아까 180빌리언짜리 모델 공개됐어도 우리가 큰 컴퓨팅이 없으면은 그거를 파인 튜닝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이제 로라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적은 GPU에서도 이제 학습할 수 있게 됐고요. Q로라라고 하는 게 나올 때 퀀타이제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70빌리언 모델도 GPU 하나에서 뭔가 이제 사용자들이 학습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로라라고 해서 요거를 좀 더 성능을 개선한 연구, 그리고 어제는 또 파셜리 바이너라이즈드 이제 퀀타이제이션에서 새로운 방법들, 그러니까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요. 오픈 데이터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 추론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다이버시티, 실제 다양한 인스트럭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공개되어 있는 오픈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허깅 페이스에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론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관점에서 나왔던 임팩트 있는 연구가 오르카입니다. 실제 추론 능력이 기존에 있던 연구들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고, 근데 원리는 단순합니다. GPT-4한테 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써줘라고 하는 겁니다. 센텐스 A는 어떠한 문장이다, 센텐스 B는 무엇이다, 따라서 두 문장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를 직접 써주고 이 이유까지 암기를 하게 되면 언어 모델의 추론 능력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기존에 다른 연구들에서도 선행 연구가 있었던 예제들입니다. 구글에서도 LLM에다가 이유를 생성하게 하고 그걸 작은 모델로 디스틸레이션 하게 되면 추론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가 있었고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AI가 또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보면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다이버시티, 그 학습하는 인스트럭션 튜닝하는 명령들의 다이버시티나 실제 복잡도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높은 데이터를 쓰는 게 실제 학습된 언어 모델의 성능이 좀 더 우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쪽에 오픈 데이터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다음은 이것도 메타에서 나왔던 후속 연구입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품질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지금 여기 요 색깔은 품질이 그냥 낮은 거, 요거는 이제 중간 품질, 이거는 제일 고품질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봤을 때 가장 고품질의 데이터, 그러니까 낮은 품질의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가 늘어나도 성능이 50%에서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반영을 하게 되면 숫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됐고요.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는 기존의 요 아래쪽에 보이는 요 주황색 선, 요게 지금 플랜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 오픈AI의 그 인스트럭션 튜닝 나오기 이전에 자연어 처리 도메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실제 자연어로 명령을 주는 데이터셋이 플랜 데이터셋이었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명령을 만들 때 템플릿 기반으로 굉장히 정형적인 명령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플랜 데이터셋은 아무리 데이터를 늘려도 실제 성능 향상에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연구들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오픈 LLM에 대해서 얘한테 추론 능력, 오르카와 같은 식으로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다이버시티를 준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리더보드의 상위권에 있는 모델들과 같이 점차 성능이 우수한 모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의 LLM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작년에 11월 챗GPT 공개되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런 LLM 서비스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빅테크나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챗GPT나 바드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라마가 공개되고 이제 오픈 모델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오픈 소스 진영에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미친 듯이 연구 결과와 논문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2 공개된 라마2 모델이 있고 여기에 로라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을 쓰면 각각의 이제 대학원 혹은 각각의 개별 연구실 GPU 몇 장만 있어도 그 LLM을 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새로운 뭔가 가치를 만들어보고 할 수 있는 시대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앞으로의 세 가지 지금 챗GPT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데 얘가 점점 더 어떻게 발전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지금 이 연구와 같은 경우에는 MIT에서 나왔던 연구인데 실제 그냥 챗GPT한테 바로 물어보는 게 싱글 모델이고요. 이런 성능이고 멀티 모델은 챗GPT한테 그러니까 오픈 소스 LLM에다가 서로 대화를 시킨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주어지게 되고요. 두 명한테 각각 풀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서로의 답변을 입력으로 주고 나서 다시 그 답변을 검토해봐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서로 답변을 검토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성능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요 예제보다는 그 멀티 에이전트나 오토 GPT와 같이 GPT에다가 각각의 이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미션을 다 지정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조직을 이뤄서 무언가 활동을 하듯이 하게 되면 성능이 좀 점차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LLM 단일 LLM에서 LLM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멀티 에이전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을 프로미싱한 방향으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요 예제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코드 생성이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 생성을 할 때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두고 요구 사항을 쓰는 에이전트, 프로그램 코드 쓰는 애, 이거를 품질을 검수하는 애, 테스트하는 애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두고 프로그램 코드 생성을 하게 되면 성능이 이제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쪽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향은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지금 LLM이 뭔가 이제 쓰다 보면은 한 가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딱딱하게 돼 있고 뭔가 이제 다양한 이걸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말해줘, 누구처럼 말해줘와 하지만 얘가 실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좀 심리싸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캐릭터.ai라고 하는 그 미국 스타트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인데요. 여기가 트랜스포머를 개발했던 사람이 창업한 회사라서 유명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저기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듯이 뭔가 대화하는 AI, 뭐 아인슈타인과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AI.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 개개인의 캐릭터를 묘사해서 그것과 같이 동작할 수 있는 AI 모델이 지금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이 향후 방향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로봇 쪽입니다. 지금 LLM은 소프트웨어라서 그냥 가상 공간, 이 컴퓨터 안에서만 있지만 로봇은 실세계와 닿아 있는 물리적 동작물이고요. 이 로봇을 컨트롤하는데 LLM을 쓰게 되면 사람이 똑같이 자연어로 말하듯이 뭐 바나나를 젊은이 굽기로 ом겨줘.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이 자연어로 말하듯이 이렇게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가지는 저희 생각 함의는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도 LLM을 통해서 언어를 가지고 하는 추론이 가능해졌어요. 그 얘기는 사람의 브레인과 같이 로봇에도 이 LLM을 브레인처럼 심을 수 있고 얘가 이제 추론하고 플래닝하고 뭔가 로봇이 좀 더 자연스럽게 동작하는 거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스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는 향후 방향 이야기하면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멀티모달 이슈였는데 이제 오픈AI에서 GPT-4V 모델 나오면서 이 부분은 저기 이제 많이 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고요. 그것에 대응하는 오픈소스 연구들은 라바나 다른 연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 좀 같이 공유드릴 내용은 오픈소스 LLM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는 한국어 LLM 공개 모델입니다. 지금 폴리글랏이 처음에 나왔고요. V2가 나오다가 아마 중간에 멈춘 걸로 알고 있고 한국어 LLM 개발하시는 분들은 라마 영어 모델을 가지고 한국어 파인 튜닝 해가지고 쓰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한국어와 관련된 LLM, 라마와 같은 LLM이 지금 전문으로 학습한 LLM이 공개된 모델이 좀 없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큰 아쉬움이라서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LLM을 연구하시는 다른 대기업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가장 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게 이거예요. 평가 기술.
LLM 모델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무엇이 좋은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다양하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인데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처음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뭐 점차 이제 정리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사이트가 있으면 LLM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위키피디아를 안 가요. LLM에 물어보지. 그럼 위키피디아는 자신들의 지식을 LLM한테 다 어떻게 보면 빼앗기고 자신들은 이제 좀 하향세를 그리게 된다라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래서 아마 뉴스 기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 협회들도 AI 학습하는데 자신들의 뉴스 데이터를 이제 쓰지 마라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대한 편집권을 다 넘겨주는 LLM한테 학습을 한다라는 게 편집권을 넘겨주는 개념이라서 이와 같은 학습 데이터 저작권이 가장 풀기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럼에도 저희는 뭔가 해결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